안녕하세요. 이번 클립 논문 발표를 맡은 AI 기계조형가 이지민입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트로덕션부터 보면은 NLP 분야에서 이 로우 텍스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긁어온 말것에 가공되지 않은 그런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이 사전 학습 방법이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그리고 어토 리그레시브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텍스트 투 텍스트 발전이 되면서 테스트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샷 트랜스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태스크마다 다른 툴을 사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도 없어졌고, 즉 별도의 이 추가 학습이나 맞춤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바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학습 방법론들을 모두 적용한 게 GPT-3 모델이고, 이 라벨링된 데이터셋 없이도 다양한 테스트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입니다. 이거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한번 봤을 때, 컴퓨터 비전 분야는 여전히 클라우드 라벨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사전학습을 합니다. 즉, 이미지넷과 같이 이 대규모 라벨링된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훈련시켜서 기본적인 이미지 인식 능력을 학습하게 하고 그런 다음 특정 작업에 맞게 추가 훈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NLP 분야에서 하는 것처럼 이 웹에서 수집된 텍스트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그런 확장 가능한 사전 학습 방법이 또 비전에서도 잘 적용될 수는 없을까? 그런 궁금증이 풀리는 거고, 또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써있듯이 이 텍스트에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론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링, 마스터드 랭귀지 모델링, 스트리티브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고요. 그러나 성능이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연구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범위는 좁지만 타겟이 명확한 위크 슈퍼비전을 통한 성능 향상을 꾀내었고, 이는 제한된 양의 골드 라벨로부터 학습하는 것과 사실상 무제한의 이 인터넷에서 긁어온 로우 텍스트로부터 학습하는 것 사이의 중간 지점을 나타내지만, 단점으로는 스태틱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인 출력을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유연성이나 제로샷 기능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발생하고요. 또 앞에서 봤던 NLP와의 비교를 해보면 스케일에서 큰 차이가 있고, 최근 NLP 모델들은 수년간 수십억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지만 이따가 볼 벌텍스나 컨버트 같은 이전의 위크 슈퍼바이스드 모델들은 며칠간 수십만 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이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의 격차를 좁히고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을 사용해서 대규모로 훈련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의 동작을 제한한 게 클립이고, 이는 뒤에서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인터넷에서 수집한 4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상의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냈고, 또 컨버트의 간단한 버전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자연어에 포함된 지도학습을 통해서 인식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해보자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보이는 컨버트와 벌텍스이고, 근데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고 합니다. 슈퍼바이스드, 셀프 슈퍼바이스드 등등. 또한 별도의 번거로운 라벨링 작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작업을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으로 정의를 하고, 이 장점에 대해서 뭘 하는데, 아무래도 크라우드 소스드 라벨링에 비해서 스케일을 키우기 쉽고 일일이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비전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미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로샷 트랜스퍼가 가능하게 됐고, 제로샷 트랜스퍼가 굉장히 핵심 개념인 것 같은데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런 컨버트와 벌텍스는 주로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MS코프와 비주얼 개념, YFCC 100M인데, 먼저 MS코프와 비주얼 개념은 하이 퀄리티지만 굉장히 작은 데이터셋이고, YFCC 100M은 퀄리티가 굉장히 변동이 큰 그런 데이터이고, 데이터셋은 크지만 그래서 퀄리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필터링을 거치면 데이터셋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해냈고,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이고 WIT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초기 접근 방법은 벌텍스 거를 따라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CNN으로 하고 텍스트는 트랜스포머로 하는 기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적으로 모델의 크기를 증가시키기는 어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 연구에서는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예측하는 그 태스크를 수행할 때의 과정을 조금 수정을 해요. 그 수정을 하는 게 원래는 텍스트의 문장을 그 통째로 순서 그대로 예측을 하게 하는데 조금 더 난이도를 줄여서 이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예측하도록 BOW를 사용을 해서 스트랙티브 러닝을 하도록 합니다. 보시면 BOW를 했을 때가 주황색이 돼서 3배의 효율이 좋고 또 여기다가 컨스트럭티브 오브젝티브를 적용했을 때는 4배의 효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봤던 벌텍스 방법은 버리고 컴퓨터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배치 단위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배치 사이즈가 n이라 함은 이 n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있는 거고 내 텍스트는 텍스트 인코더를 이용해서 벡터 값으로 표현이 되고 이미지는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벡터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개의 텍스트 벡터와 n개의 이미지 벡터 사이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이 n제곱개가 나오게 되고 이제 대각선이 포지티브 페어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서 나온 값으로 최대화해야 하는 값이고 이 나머지 값은 n제곱 마이너스 n개의 값인데 이 네거티브 페어이고 다른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서 나온 값으로 최소화해야 할 값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도 값을 이용을 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수도코드로 이 과정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미지와 텍스트의 미니 배치이고 이거를 인코더를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고 멀티모달 임패딩 스페이스에 가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주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로스 펑션을 구해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컨버트 방식을 채택했다 했는데 차이점이 있는 걸로는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에서 다른 사전 훈련된 웨이트나 이미지는 그 웨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스플릿을 학습시켰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이전에 그 사전 연구들과 다르게 리니어 프로젝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뭐 논리니어와 리니어 두 버전을 보았을 때 학습 효율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추가로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선택하고 스케일링하는 과정인데 이미지 인코더로는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합니다. 레즈넷 50과 VLT 모델을 사용하고 때는 사실 원래는 그 비전에서는 너비, 깊이, 해상도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면 하나만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에피션넷에서 모두 확장하는 것을 제안했었고 여기서는 그 기법을 받아들여서 너비, 깊이, 해상도 모두 확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컴퓨트를 해서 성능 향상을 목표합니다. 텍스트 인코더는 modified then transformer를 사용을 하고 너비는 레즈넷 거에 맞추지만 깊이는 따로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클립의 성능이 텍스트 인코더의 크기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닝을 보면은 5가지 레즈넷 모델과 3가지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는데 5가지 레즈넷 모델에는 레즈넷 50과 레즈넷 101 그리고 추가로 에피션넷 스타일의 모델 확장을 따른 3가지 모델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32F 아담 옵티마이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미니 배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의 병렬 처리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빠른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메모리나 시간 절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실험해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로 위해서 결과 보고를 합니다. 이제 제로샷 트랜스퍼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 원래 정의되었던 것을 더 확장해서 논문에서는 학습 때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미지 분류 태스크의 경우에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셋의 모든 클래스와의 이미지 텍스트 쌍에 대해서 주사도로 구하고 가장 그럴듯한 쌍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표를 보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로샷 트랜스퍼를 처음 사용한 연구가 우리는 비주얼 앵글럼스이고 그래서 클립과 비교를 3가지 데이터셋에서 해봤을 때 모두 클립이 월등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이는 GPT-3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그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것만으로도 제로샷 성능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는 데이터셋, 이미지 데이터셋은 그 클래스를 그냥 단순히 숫자 아이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다이성 문제도 있는데 이 클래스 네임 외에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 동음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로 인식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하겠죠. 우리가 수집하는 텍스트는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오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풀 센텐스 형태인 텍스트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 학습한 데이터는 그 풀 센텐스인데 클래스 네임 한 단어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각 클래스 네임을 어부터버 라벨 형식의 문장으로 바꾸고 주어진 이미지와 유사도를 모든 클래스에 대해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이거를 앙상블을 사용해서 이미지넷에서 80개의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보니까 하나의 디폴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3.5포인트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 이를 종합해서 앙상블과 그 엔지니어링을 해봤을 때 총 5포인트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능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다음으로는 이 리니어 프로브 방식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시킨 레슨 50 모델과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하는데요. 리니어 프로브라고 함은 이 모델의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모델의 맨 마지막 출력 부분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선형 레이어만 추가해서 그 부분만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학습이 완료된 인코더를 가져와서 지도 학습으로 이 분류기만 재학습해주는 방법이고 만약에 인코더가 이 좋은 표현을 많이 학습했다면 단순히 맨 뒤에 이렇게 분류기만 재조정해주어도 높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 27개의 데이터셋 중에 16개의 데이터셋에서 클립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오른쪽 초록색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왼쪽 파란색은 클립이 더 약한 성능을 보인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살펴보면은 특이하고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태스크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맨 마지막에 가장 낮게 나타나는 유로셋의 경우 인공위성 이미지여서 드물게 나타나는 흔하지 않은 그런 테스트에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교 대상이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클립에서 성능이 좋지 않다고 나온 테스트를 클립이 정말 못하는 테스트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퓨샷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는데요. 제로샷은 아무 힌트도 주지 않고 새로운 클래스나 작업에 대해서 하는 거였다면 퓨샷은 조금의 힌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결과를 보면은 클립이 당연히 제일 높게 나타났고 제로샷과 원샷의 결과를 조금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 처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원샷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퓨샷은 그 새로운 선형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선형 레이어를 추가해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떨어졌다가 트레이닝 이그샘플이 추가가 되면 성능이 향상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샷의 경우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이 좋다면 당연히 성능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고 또 원샷의 경우에는 하나밖에 주지 않는 거니까 과적합의 문제로 조금 성능이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입니다. 이는 이미지의 특성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어떤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뽑아서 이를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성능은 뽑아진 리프레젠테이션을 선형 모델에 넣은 성능으로 평가를 하고 클립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포함한 모든 모델의 이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한 성능을 비교한 사진이고요. 왼쪽이 12개 데이터셋, 오른쪽이 27개 데이터셋에 대한 점수를 평균을 낸 것입니다. 모든 크기에서 클립의 모델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버스트니스 투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입니다. 사실 딥러닝 모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거는 과적함입니다.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한데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다 외워버려서 이 비슷한 분포의 데이터만 잘 성능을 내고 다른 분포에서는 성능을 잘 못 내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이미지넷
그 바나나 사진 기본으로 두고 그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변형한 다른 데이터셋으로 함께 실험을 해봤을 때 레진넷보다 훨씬 더 그 쉽게 강건히 반응하는 클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휴먼 퍼포먼스와 비교를 하는데요. 이 사람도 제로샷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지시문만 받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정답률, 그리고 한두 개의 예시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 때의 정답률, 표샷을 클립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람과 기계를 비교를 하는 거고 당연히 기계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제로샷만 봤을 때도 클립이 더 좋고 투샷까지 봤을 때도 클립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제가 하나 눈에 띄게 봤던 거는 그 제로샷의 큐먼만 봤을 때 제로샷에서 원샷은 조금 성능 향상이 꽤 있는데 원샷에서 투샷은 별로 없다는 게 조금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앞에서 그 클립을 봤을 때는 샷을 추가할수록 이그샘플이 추가될수록 더 성능이 꾸준히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모르는 거에서 예시 하나를 주면 딱 알게 되지만 그 상태에서 예시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특히 뭐 문제를 푸는 능력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오버랩 분석입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후 사용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도 똑같이 포함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범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즉, 두 데이터셋의 오버랩, 중복되는 데이터나 부분 집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겹치는 데이터가 없어야 다운스트림 테스트에 대해서 정확한 성능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거를 모두 제거하기에는 이후 분석의 범위를 조금 제한을 많이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립에서는 그냥 데이터가 얼마나 겹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를 하고 큰 영향이 없다면 조금 겹쳐도 모델의 성능이 충분히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두플리케이트 디텍터를 활용을 해서 유사도와 일정 임계값 이상의 경우 오버랩, 아닐 경우 클린 집합에 넣고요. 이 전체 데이터와 클린을 비교해서 비율을 설정해가지고 데이터셋의 오염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35개의 점이 있어요. 그래서 35개의 데이터 셋 중에 이 5개의 데이터 셋에서만 신뢰 구간을 벗어난다고 하고 근데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는 아래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는 오버랩이 발생했고 성능이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 그 오버랩에 의한 정확도 향상이 전체에 비해 크지 않고 또 전체 중에 6개만이 위에 빨간색, 주황색 6개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데이터셋 간 중복은 일부 데이터셋에서만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복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좀 제한적이고 일부 데이터셋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앞에서 봤다시피 특정 태스크에서는 클립이 여전히 좋지 않은 성능을 보입니다. 뭐 차이 모델 분류라든가 꽃의 종 분류라든가 태스크가 복잡할 경우 더 성능 정화가 심했고 또 사용한 데이터가 인터넷상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지 않았을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뒤에서 더 보겠지만 이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앞서 휴먼 퍼포먼스와 비교 실험을 했었는데 이 클립에서 제로샷 성능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퓨샷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로더 임팩트입니다. 클립은 앞에서 봤듯이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바이어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회적 편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은 아무래도 데이터셋 내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학습하는 모델 역시 그대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고자 페어페이스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여러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게 범죄 관련 카테고리인데 백인이 제일 많고 또 사람이 아닌 카테고리에서는 흑인이 제일 많은 거. 그래서 결과를 볼 수 있고 이거는 오블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또 밑에 보면은 이거는 어린 아이의 연령을 추가를 한 건데 추가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범죄자와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 어린 나이대가 많이 오분류된 것을 보아서 클립은 어떤 사회적 편향을 그대로 학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에는 이 편향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시 테스트에 대한 건데 필립 모델은 계속 말했던 제로샷 학습 능력이 있어서 데이터가 부족한 테스크에 상당히 이점이 있지만 이런 감시 테스크에는 장점보다는 한계점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테스트 스페시픽한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맞춤형 작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퓨처 원크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다운스트림 테스크를 생각해보고 또 모델의 편향을 더 잘 특성화해가지고 그 사회적인 영향도 굉장히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릴레이티드 워크를 소개해드리면 힙은 지금까지 봤듯이 이미지, 텍스트의 멀티모달 인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한 비전과 랭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정리를 해보면 이 자연어 처리에서 크게 성공한 이 테스트에 구애받지 않는 이 웹스케일 사전 학습 방식을 비전 분야에도 적용을 해냈고 또 모델의 성능을 되게 다양하게 비교 실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분석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전 학습 중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또 앞에서 봤던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참고했던 리퍼런스 밝히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